나를 굉장히 높은 그 잣대로 나의 감정적인 부분을 억압하고 나는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화가 나요. 하지만 나는 약하기 때문에 반항을 못하고,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뭐냐면은 예전에 회피성 성격 영상을 봤다 하신 건데, 이게 1년 전에 올린 건데 많은 분들이 보셨어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고요. 안 보신 분은 꼭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강의를 보니까 부끄러움이 기본 정서라고 했는데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지 행복할지 모르겠다, 나의 부끄러움이 뭔지를 이제 설명을 하신 거예요. 크게 나누면 학벌, 군대, 외모. 학벌은 이제 공부를 잘 안 하면서 사송세월 2년을 보냈다. 군대는 디스크 때문에 의병제대한 거, 그게 위축된다. 외모는 몸무게가 많이 나가고 핏이 좋지 않고 다이어트 실패도 해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까봐, 그리고 연애 경험도 없어서 위축된다. 이 세 가지 때문에 위축돼서 사람들 만나기가 어려운 얘기를 하신 거고, 친구를 밀어내게 된다.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내 모습은 감수성을 키우고 싶고 친구들과 원만히 지내고 싶고 실천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근데 이상과 현실의 괴리감 때문에 너무 괴롭다. 그게 내 상태를 오히려 더 안 좋게 이제 자꾸 악순환시킨다. 그래서 의구심이 드시는 거죠. 내가 진짜 바뀔 수 있는 거냐? 그런 사례가 있는 거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회피성 성격에 대해서 우선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비판이나 꾸중, 거절, 인정받지 못함 등이 두려워서 의미 있는 대인 접촉 관련되는 직업적 활동을 회피한다. 자신을 좋아한다는 확신 없이는 사람들과 관계하는 걸 피한다. 창피와 조롱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친밀한 관계를 제한한다. 사회적 상황에 대해서 비난받고 비판의 대상이 되거나 거절당할 거라는 생각에 집착하게 된다. 자기가 뭔가 부적절하다고 느껴서 새로운 사람 만날 때 위축된다. 자신을 사회적으로 무능하고 개인적으로도 매력없고 열등하다고 생각한다. 쩔쩔매는 당황하는 그런 인상을 상대한테 줄까봐 어떤 새로운 일이나 활동 시작을 꺼린다. 이런 게 회피성 성격의 방향성이고, 늘 말씀드리지만 성격장애 진단은 정신과 의사가 아주 오랫동안 보면서 섬세하게 하는 거라서 사연 주신 분이 뭐 본인이 맞는 것 같다고 해도 그런 성격장애로 진단하진 않고, 어쨌든 이 방향성이 공감이 되신다고 하셨으니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연 주신 분도 말씀을 하셨는데, 부끄러움이 기본 정서라고 해서 사연 주신 분은 본인이 부끄러운 게 뭔지, 나의 부끄러움은 학벌, 군대, 외모다라고 이제 딱 정리를 해서 주셨거든요. 물론 잘 하셨고 이해가 잘 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부끄러움이라는 수치심이라는 감정이 핵심이라고 설명을 드린 거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짚은 학벌, 군대, 외모는 내 부끄러운 원인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좀 착각을 하게 되거든요. 나는 내 학벌 때문에 부끄러움이 많다. 내 군대 문제 때문에 부끄러움이 많다. 내 외모 문제 때문에 부끄러움이 많다. 이렇게 그 부끄러움의 원인으로 짚는데, 사람과의 관계를 회피하게 되는, 가까운 아주 긴밀한 관계를 피하게 되는 이유인 수치심,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은 그런 부끄러움이 아니라 근본적인 부끄러움이에요. 그래서 학벌, 군대, 외모는 나의 근본적인 부끄러움을 촉발시키는 그 촉매제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이제 이것에 집중해서 내가 왜 이게 부끄러운지를 잘 설명하셨지만, 집중하셔야 될 부분은 근본적인 부끄러움이에요. 왜냐면은 이거는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나중에 사시면서 또 다른 것들이 또 이렇게 채워줄 수가 있어요. 부끄러운 그 이유로. 학벌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노력도 하고 운도 좋고 여러 가지가 맞아 떨어져서 극복하게 됐다. 실제로 내가 만족스러운 학교에 진학해서 극복을 했든, 아니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 학벌을 극복했든, 그게 지나가면 또 다른 게 그 자리에 채워줄 수가 있는 거라서 근본적인 부끄러움에 집중을 하시도록 저는 도와드리려고 아까 질문들을 드린 거예요. 그 답변이, 아빠는 남성성을 강조하신 가부장적인 분이셨다. 아빠는 엄마를 무시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저한테 안 좋은 영향이 있었던 것 같다. 학창시절 친구 관계는 몇몇 원만한 친구들이 있었고 학교 폭력까지는 아니지만 주변 무리들에게 무시당한 경험도 있다. 중고등학교 때 친했던 친구들에게 가끔 연락이 오는데 회피하고 있다. 그러시네요. 회피성이라고 하는 게 뭔가 피한다라는 용어잖아요. 대인관계를 피하게 되는 건데, 사실 그거는 역시 현상이에요. 대인관계를 피하는 게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돼서 그거를 이제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정말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회피성을 가진 분들, 남성분들의 아버지 특성이신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에 엄청 많죠. 남자는 남자다워야 된다.
본인도 이제 그런 문화에서 당연히 자랐을 테니까. 근데 이런 게 있어요. 타고난 기질이라는 게 있거든요. 남자도 타고난 기질이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남자다움과 안 맞는 게 있어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남자다움이 이상한 거예요. 굉장히 편견이 있는 거죠. 남자다움 하면은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강하다. 그래서 많은 아빠분들이 감정적으로 섬세한, 아주 섬세한 아들을 키우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강압적으로 키워요. 잘못된 생각을 하는 거죠. 부모가 아이를 어떻게 키우면 그 아이는 이렇게 자랄 거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타고난 기질을 무시하고. 그래서 남자는 남성적이고 강하고 대범하고, 보통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그랬지만 특히 남성분들은 그랬죠. 감정은 억누를 수 있고 울지 않아야 되고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되고 자신만만해야 되고 사람들 앞에 가면은 사교적이어야 되고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근데 내가 타고난 기질은 섬세한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바꾸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섬세한 기질이 있거든요. 타고나기를.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감정을 느끼는 영역이 사람마다 달라요. 타고나기를. 어떤 사람은 많이 느끼는 걸 타고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보통 한 8개월, 7, 8개월 때 낯가림으로부터 보통 시작돼요. 그 뭔가 부끄럽고 예민한 느낌. 그래서 그전까지는 누가 안아줘도 잘 있다가 내가 모르는 것 같은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안아주려고 하면 막 낯가림하고 이런 게 또 아이마다 다르고. 그게 나중에 계속 있어요. 그런 게. 어린이집을 가도 어떤 아이는 처음 갔는데 막 거기를 들쑤시고 다니는 아이도 있지만 어떤 아이는 다 느껴지는 거예요. 새로운 공간, 여기 뭐가 있고 이 아이 표정, 선생님 이런 게 다 느껴져서 그런 감정들이 압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립니다. 적응이 돼야지 감정이 편해져서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건데 부모가 이런 걸 모르는 거죠. 아이 안에서 일어나는 그 감정과 관련된 이 내적인 경험을 알지도 못하고 이거를 바꾸려고 하고. 그래서 아이가 좀 낯설고 수줍어서 뭐 친척 만났을 때 인사 제대로 못하고 막 뒤로 숨거나 뭔가 이럴 때 그거를 인정을 못했죠. 그래서 나는 남잔데 우리 아들이 이렇게 수줍어 하다니 용납이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 막 밀어냅니다. 푸시를 하죠. 푸시만 하는 게 아니라 강압적으로 하게 돼요. 그렇게 하면은 될 줄 알고 아들을 강하게 키우려고 약하게 키우면은 그거는 뭔가 내가 부모로서 자식을 못 키우는 것 같은 느낌을 들고 남 앞에서 친척 앞에서 우리 아들이 약한 모습 이 약하다는 거는 객관적으로 약한 게 아니라 아빠 생각에 그게 약하다는 거예요. 약한 모습을 보일 때 뭐 별것도 아닌 거가 눈물 찔찔 흘리거나 이럴 때 못 견뎌요. 왜냐면 그 사람이 우리 아들을 보면 굉장히 약하다고 볼 것 같은데 그거는 내가 아들을 교육을 잘못시킨 거라고 볼까봐 내 체면이 무너지는 거라서 이래서 그걸 인정을 못 해줍니다. 그러면은 아이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고 장점이 되고 강점이 되는 면이거든요. 살아가면서 예민함이라는 걸 수도 있고 섬세함이라는 걸 수도 있고 감정적인 걸 수도 있고 감각적인 걸 수도 있고 이런 것과 관련된 이런 영역에 대한 부분들을 내가 많이 느낄 수 있다는 거는 엄청난 장점이에요. 굳이 비유를 하자면은 이 모니터가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게 4K 모니터인데 본인은 4K 모니터를 볼 수 있는 타고난 거예요. 감정이라는 거. 여러 가지 분위기를. 근데 내가 이렇게 4K 모니터를 가진 게 장점이 아니라 단점을 여기게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이 모양이 꼴인가? 그게 바로 부끄러움인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한 근본적인 부끄러움. 맞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울보소리를 들을 정도로 울음이 많았는데 항상 혼났고 뚝끝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이거 역시 남자에 대한 정말 잘못된 인식이죠. 제가 예전에 올렸어요. 눈물이 얼마나 사람한테 중요한지 남녀노소 불문하고 손흥민으로 검색해보시면 압니다. 손흥민 선수 잘 울잖아요. 그거 너무 좋은 거예요. 감정 표현을 할 수 있는 거. 근데 남자 화장실에 붙어 있거든요.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될 것은 눈물뿐이 아니다. 이런 얘기. 남자가 흘리지 않아야 되는 게 눈물이 아니에요. 눈물 흘리는 게 무슨 상관이에요. 눈물을 안 흘리는 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진짜 훨씬 더 많습니다. 자기 감정을 억누르게 돼서 그 결과물이.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캐롤이 울면 안 되라는 캐롤이고 그것 때문에 잘못된 이 눈물이라는 걸로부터 시작돼서 이 감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가진 그 감정의 양을 장점인데도 불구하고 단점으로 여기는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설명드리는 동안에 오늘 사연 주신 분이 생각이 이제 나는 거죠. 감추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다행히 여기 계신 분들이 공감과 지지를 잘 해주셔서 마음이 조금 편해지신 거죠. 내가 나의 이런 면 때문에 부끄러워지거나 비난받거나 거절받거나 나를 안 좋게 볼 것 같지 않다라는 분위기가 느껴졌기 때문에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최준호님께서 아빠 이야기를 하니까 생각났는데 싸워도 괜찮으니까 이기기만 해라. 그렇죠? 강하게 무조건 남자는
싸워서 이겨라 이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아빠도 저와 비슷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느껴지고 안타까운 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 역시 정말 섬세하세요. 이거를 깨닫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느끼신 거예요. 이게 뭔지 설명드릴게요. 아버지도 사실 강한 척 하셨군요. 맞아요. 인간관계 총정리라고 많은 분들이 보셨어요. 예전에 각각 올린 거를 붙여가지고 몇 달 전에 올린 거 꼭 보세요. 거기에 이제 그림자라는 영역, 내가 숨기고 싶은 내 모습, 그게 아버지도 이런 거예요. 사실은 아버지도 이 문화적인 것 때문에 나는 사실은 뭐 두렵고 떨리고 감정적이고 막 이런 게 올라오고 막 그런데 이런 면을 억눌렀을 거예요. 아버지도 그 그림자 영역으로 쑥 들어갑니다. 아닌 척하고 아닌 줄 알고 있다가 부모가 되면은 자식이 태어나면은 자식이 나랑 비슷하게 생기기도 하고 성격도 나랑 비슷하게 막 보이거든요. 자랄수록. 그러면은 잊고 있었던 억눌렀던 내가 스스로 부정하고 싶었던 안 좋게 보는 게 올라와요. 부모가 그래서 힘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내 마음이 풀리냐면은 그런 모습을 받아들여줘야지 사실은 부모 역할인데 그거를 공격합니다. 그 이유는 공격해야지 내 마음이 편해져요. 왜냐하면 공격하고 탓해야지 나는 안 그런 사람 같아지거든요. 순간적으로. 다 무의식적인 영역이에요. 그래서 자식 입장에서는 너무 힘들어요. 어렸을 때는 그냥 힘들기만 하다가 크면서 이제 이게 보이거든요. 지금 사연 주신 분처럼. 그러면 어떨까요?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더 복잡해지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내로남불 같은 느낌. 그게 이제 하나의 예예요. 내가 뭔가가 장점일 수도 있는 그런 감정적인 영역을 스스로 이거는 뭔가 부끄러운 거다, 숨겨야 되는 거다 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내가 못 숨겼을 경우에는 상대방이 나를 받아주지 않을 거다, 거절할 거다 이런 두려움이 올라와요. 그래서 피하는 거죠. 그런 관계를. 관계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숨기고 싶어지는 거예요. 관계라는 거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상대방의 많은 걸 알게 되잖아요. 반대로 관계가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내가 숨기고 싶었던 부분들도 어느 정도는 오픈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자기 계시라고 하죠. 연애에 대한 고민도 하셨잖아요. 이게 본인은 내가 외모 때문에 연애 경험이 없어서 연애 얘기하면 위축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많은 분들이 연애가 어려워요. 이런 부분 때문에. 왜냐하면 연애라는 거는 시작하기 위해서도 물론 관계를 맺어야 되지만 시작은 해도 점점점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은 알아가는 과정에서는 좋은 모습만 보이고 척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관계가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방귀를 트듯이 뭔가를 터야 돼요. 나의 부족하다고 내가 생각하는 거나 이런 것들을 점점 드러내도 되고 또 연애라는 거는 그런 걸 서로 받아주고 공감받는 경험하는 거고 그게 진짜 중요한 연애의 경험이고 행복이고 만족이고 친밀감의 경험이고 그게 사랑이고 근데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시작을.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내가 이게 들키면 안 된다는 게 강하게 있으니까 부러우니까. 그래서 가까워지려고 하는 사람들을 엄청 많이 밀어냈다. 그래서 밀어내는 거예요. 해피라는 거는 결과예요. 내가 괜히 그러는 게 아니라 이런 이유 때문에 나도 모르게 자동 반응이 나옵니다. 그래서 노력을 해도 잘 안 돼요. 사실. 그래 오늘은 내가 자신 있게 한번 부딪혀보자. 나를 한번 오픈해보자. 뭐 자기계발서나 뭐 요즘에 유튜버들도 많은데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헤딩해야 된다. 들이밀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하면 도움되는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사자는. 마음에 이게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밀어내요. 갔다가 나와요. 그리고 내 마음을 열고 들어갔는데 내 마음에 들어오는 사람을 밀어내고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이 계속 있잖아요. 또 모질게 막 장난치거나 막 가까워지려고 하는 행동인데도 나는 그게 거북한 거예요. 그래서 막 더 밀어내도 안 나가면은 이제 강하게 나가야죠. 막 욱 하기도 하고. 그러면은 돌아서면 또 자괴감을 느끼겠죠. 사연 선정됐을 때 몇 번이나 취소하고 싶었는데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셔서 힘이 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공감이 너무 좀 중요하고요. 이게 괜찮은 거다라는 거를 늦게 해 주셔야 돼요. 그게 랜선 집단 상담 이 시간의 장점인 거죠. 몇 번이나 취소하고 싶었던 거예요. 정말 용기 낸 건데 또 회피하고 싶은 거예요. 혹시나 그럴까봐. 당연합니다. 그래도 잘 시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그 피하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느끼는 게 크게 두 개예요. 낯선 상황이나 비난받는 상황. 어렸을 때부터 낯선 게 무지하게 많아요. 그래서 어린이집 처음 갈 때, 학교 처음 갈 때도 그렇고 반 바뀔 때마다도 매년 그렇고 방학 끝나고 나서 새학기 때 들어갈 때도 낯설잖아요. 그때도 그럴 수 있고 긴장, 소심, 불안한 이런 거 느낄 수 있는데 사람은 누구나 당연한 거고 내가 감정의 양이 많기 때문에 많이 느낄 수 있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은 나의 관점은 그게 아닌 거예요. 이거는 나쁜 거고 숨겨야 된다. 특히나 이런 것들이 티가 나는 거는 굉장히 뭔가 불완전한 거다. 이런 인식이 있어요. 굉장히 완벽을 추구하거든요. 여기 써있는 것처럼.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부끄럽기 때문에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더 완벽해지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감정조차도 더 완벽하게 숨기려고 하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더 기대를 많이 해요. 연애도 그렇고 그냥 친구관계도 그렇고 굉장히 좋은 쪽으로 어떤 갈등이나 이런 거 하나도 없이, 그리고 거절이나 뭔가 비판이나 싸우는 거나 이런 거 하나도 없이 아주 스무스하기를 기대해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상처가 크겠죠. 그다음에 비난받는 상황으로도 역시 힘들고, 살다 보면 비난받는 일이 참 많아요. 직장 생활해도 그렇고 학교 생활을 해도 그렇고. 근데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비난이나 거부나 뭔가 평가하는 거나 모욕감이나. 못 견디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감정을 많이 느끼는 그런 기질도 있지만, 내가 기본적으로 부끄럽기 때문에 조금만 건드려도 내 베이스에 있는 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피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끄러운 경험들을 자꾸 하다 보면은 인지적으로 마음속에 이제 왜곡된 게 자리 잡아요. 군대에서 의병제대한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고, 의병제대 안 하면 더 문제고, 어떤 사람은 그걸 간절히 원하기도 합니다. 근데 나는 그거를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건 나의 결함이다. 나는 뭔가가 결함이 있어. 누가 나를 좋아하겠어. 여기 써있는 것들이 공통되는 이런 인지 왜곡들이거든요. 누군가 나를 거절하면은, 뭐 직장생활 하다 보면은 거절을 받을 수 있고, 연애라는 거는 거절을 각오해야지 시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고백을 해야지 연애를 하든 차이든 둘 중에 하나 되는 건데, 그 고백 과정이 없기 때문에 연애를 못 하죠. 그래서 누군가 나는 거절한다면 나는 진짜 이상한 사람이고 부적절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도전을 못 하고, 그리고 직장에서 생활하다 보면 상사가 막 꾸지람을 할 때가 있어요. 너는 일 제대로 못한다. 이런 얘기 들을 때 또 많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나보고 뭐 그런 얘기 하면은 그거는 그 사람이 입장에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거는 사실이다. 난 진짜 쓸모없는 사람이야. 이런 식의 인식이 생기고, 관계가 점점 좋아져도, 연애해도 힘들어요 사실. 관계가 좋아져서 연애를 하더라도 나를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은 나에 대해서 알면 안 된다.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이유는 나를 잘 몰라서 좋아하는 거다. 진짜 나의 속을 알면 나를 안 좋아할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관계를 맺기도 힘들지만 관계가 깊어지기도 힘들고요. 이뤄내게 돼요. 이런 식의 인지 왜곡이 겹쳐져서 힘든 거죠. 부끄러운 정서, 이런 생각들이 내 베이스에 있기 때문에 오늘 얘기하신 학벌이나 군대나 외모는 내 기준으로 촉발시키는 하나하나의 것들일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하나에 집중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 근본적인 것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회피도 이유가 있어요. 내가 그만큼 감정적으로 힘들고 부끄럽고 수줍고 숨기고 싶고 약점이 드러나면 안 되고 이런 게 있으니까 관계가 깊어지거나 관계 시작조차 하지 않게 이제 피하는 거잖아요. 거절 가능성이 있을 때 피하는 건데, 피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상황이 마주되면은 불안이 올라와요. 여기 써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가까워진다, 여기 모여있다, 대화를 한다, 나한테 뭐 물어본다. 그럴 때 감정적으로 불안해져요. 왜 불안할까요? 내 숨기고 있는 약점이 드러날까봐 불안. 그래서 엄청나게 긴장합니다. 사연에도 나와요. 물어보면 어쩌지? 군대 얘기하면 어쩌지? 연애 해봤냐고 물어보면 어쩌지? 나를 이상해보면 어쩌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많이 들고 감정적으로 불안해져요. 올라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무조건 불안이 올라오면 불안을 처리하게 돼요. 가장 손쉬운 방법은 피하는 거. 그래서 내가 정말 맘먹고 그런 모임에 들어가더라도 이 불안이 올라올 때 시작한 지 한 30분 만에 약속 있다고, 뭐 급한 일이 생겼다고 전화 받는 척 할 수도 있고, 안전한데 그런 전화라고 하면서 나갈 수도 있고, 창실 간다고 자꾸 나갈 수도 있고, 회피를 자꾸 하게 됩니다. 회피할 때 마음이 편해져요. 전화 와서 거기서 빠져나오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안도. 다행이다. 안 들켰다. 근데 이 불안이 내려가는 경험을 하는 게 사실은 독이에요. 제가 너무 많이 비유를 해가지고 어떤 분은 댓글에 썼더라고요. 그 비유 좀 그만해라. 그게 뭐냐면은 언발에 오줌 누기가 됩니다. 발이 너무 차가워서 오줌을 쌌는데 일단은 따뜻하지만 오줌까지 다 크게 얼어버리잖아요. 그래서 회피를 하면 할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요. 이 두려움이. 그래서 악순환. 이 디테일의 흐름을 이해를 해야 되고, 그래서 자괴감 느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친구가 적다, 자꾸 은둔생활 하게 된다. 직장도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직장에서도 가장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는 게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상사도 있고 동료도 있고, 그래서 그게 감정에 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근본적인 거는 내가 이런 것들이 마음이 힘들어서 이렇게 피했던 그 악순환이 점점 굳어졌던 이 고리를 개선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약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약은 필요해요, 일시적으로. 그 이유는 뭐냐면 부딪히긴 해야 되는데 맨땅에 헤딩하면 더 독이 돼요, 스스로. 내가 그래 결심했어, 부딪혀보자라고 들어갔는데 불안이 확 올라오고 두려움이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러면은 회피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좌절돼요. 내가 노력했는데 안 되니까 좌절돼요. 그래서 더 힘들어져요. 역시 난 안 되는구나. 더 부정적으로 스스로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안전장치를 깔아놓은 다음에 도전해야 돼요. 그 안전장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약이에요. 불안이 기질적으로 너무 많이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 정도로 과하게 느껴지지 않도록 약으로 도움받을 필요가 있어요.
약은 꾸준히 복용하시면서 이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작업도 그냥 또 할 수가 없어요. 약도 약이지만 내가 오랫동안 경험한 나 자신에 대한 부끄러운 그 감정을 드러내도 조금 표현해도 그거를 잘 들어주는 사람, 수용해주는 사람을 자꾸 경험해야 돼요. 그게 이제 집단치료이기도 하고요. 개인 상담이기도 하고요. 친구 관계에서 그게 되면 좋은데 내 마음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접근이 안 되잖아요. 친구는 나를 잘 받아주려고 모든 준비가 다 되었을 수 있지만 내가 불안할 수가 있어요. 이런 면 드러냈었을 때 안 받아주면 어쩌지? 그래서 오히려 친구보다는 모르는 사람, 제3자랑 집단치료를 하거나 제3자한테 1대1 상담받는 게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데 두려움이 팍팍 올라오는 걸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질문에서 마지막에 이게 나아질 수 있냐, 이상과 현실의 괴리감 때문에 괴롭다, 나아지는 사례가 있냐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사례가 많죠. 심지어 성격 장애도 마찬가지고 성격 특성도 마찬가지인데 바뀔 수 있어요. 피하지 않고 부딪히고 지지받고 이런 경험을 해야 되는데 가장 시간 효율적인 거는 상담. 1대1이 부담되면 다대일 집단 치료라도 정말 지지받는 경험을 하셔야 돼요. 상담도 방법들이 있는데 우선은 지지를 잘 해줘야 되고 그런 감정들의 경험을 그 다음에 격려도 해줘야 되고 조금씩 부딪히도록 거기서 끝나지가 않고 이제 격려해서 내가 관계로 다가가는 노력을 했었을 때 그게 이렇게 아주 매끄럽지 않거든요. 그때 또 내 감정이 노출되거나 부끄러움을 느끼거나 어색하거나 이럴 때 당황스럽고 막 굴욕감 느껴지더라도 심지어 그래서 다시 회피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복귀를 또 해야 돼요. 같이 내가 그때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이런 감정들이 느껴졌다 이런 거를 또 얘기하고 그걸 또 받아주고 그럴 수 있겠다 이해해주고 이거를 자꾸 하다 보면은 내가 이게 이상한 게 아니구나. 사람은 누구나 그럴 수 있구나. 제가 늘 말씀드리는 사람은 생각보다 감정적인 거구나.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이거를 내가 억누르고 외면하려고 하니까 그게 터지는 거지. 괜찮구나. 이렇게 내 감정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겨요. 그러면은 숨길 필요도 없죠. 그러면은 조금 낯설고 어색해도 그 어색함을 굳이 안 숨겨도 어색함을 드러내도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관계할 수 있는 거고. 조금씩 본인 마음에 대한 수용이 되면은 조금씩 할 수 있는 정도로 앞으로 나아가 보시면 됩니다. 그거를 도움받고 싶으시면은 조금 더 집단 상담이나 개인 상담하시면 정말 더 수월하고요. 본인을 이것 때문에 한정 짓는 게 된다면은 그게 진짜 가장 속상하고 슬픈 일인 거예요. 변화될 수 있고 그 변화라는 거는 나의 엄청난 노력에 의해서 일어나는 변화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그 변화가 일어나면 변화됩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본인이 가진 이 기질적인 장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도 많고요. 이룰 수 있는 것도 많고요. 아빠에 대한 감정 제가 여쭤봤는데 어렸을 때는 아빠가 무서웠다. 그 당시에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이들은 사람의 성향이나 인간관계나 내가 가진 면이나 감정이라는 거, 눈물이라는 이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냥 부모님이 나를 대하는 게 나의 개념이 돼요. 그렇게 세상을 바라봐요. 그래서 그게 당연한 거예요. 비판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수용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타격을 입어요. 부끄러움으로. 어렸을 때는 아빠가 건강검진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와서 자살하겠다고 하신 적이 있었네요.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다. 힘든 경험을 하셨네요. 이게 어렸을 때 이런 경험을 하시면 굉장히 큰 충격인데 본인은 두려움이죠. 아빠가 이런 얘기하면 두려웠고 막 겁나고 막 불안하고 했을 텐데 아빠가 이제 약한 모습을 보여주기 싫었다가 그때 이제 그게 무너졌던 순간이었을 것 같고 나중에 보면은 그래서 아빠에 대한 감정이 복합적이다. 안타깝고 안아주고 싶고 원망도 조금 있다. 되게 표현을 잘 해주셨습니다. 안타깝고 안아주고 싶고 그다음에 원망도 조금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본인의 마음을 정말 잘 보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짜 감정은 사실 요건데 요거를 조금이라도 내가 여과 없이 표현했다가는 그냥 감당을 못할 정도로 폭발해버릴까봐 많이 억압하는 감정이 뭐냐면은 분노예요. 또 많은 분들이 사실은 분노가 많이 억압됩니다. 이런 부모님의 양육을 경험하면 나를 굉장히 높은 그 잣대로 나의 감정적인 부분을 억압하고 소위 남자로서 강하게 키우는 방식으로 양육하면 나는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화가 나요. 하지만 나는 약하기 때문에 반항을 못하고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뭐냐면은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되게 신기하죠. 수줍어하는 게 나의 화나는 충동을 극복하는 데 도움된다는 거를 또 잘하면서 발견해요. 그래서 사실은 화나는 건데 위축되는 식으로 넘어갑니다. 분노는 남을 향한 공격성이고 위축은 나를 향한 공격성이라서 화살이 나 쪽으로 자꾸 가서 더 작아지고 위축되고 수줍어지고 그래서 더 진솔한 마음은 마지막에 말씀하신 부분에 집중을 하시면 좋을 수 있어요. 원망도 조금 있습니다. 굳이 조금이라고 붙이신 거죠. 또 추가적으로 관계에서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남동생과의 교류도 많지가 않다. 남동생이 계시군요. 이것도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이 형제 관계도 또 관련을 미쳐요.
흔한 예가 뭐냐면은 형제들이 있으면 형제들이 성향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동생분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동생분은 나랑 성향이 다를 수 있어요. 나처럼 그렇게 섬세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겪는 어려움이나 이런 고민들을 안 했을 수 있어요. 만약에 그랬다 치면 아버지는 나보다 동생의 그런 면을 더 좋게 평가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이게 형으로서 굉장히 자괴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사실 자괴감을 느끼는 게 아닌데 내가 경험한 그 상황에서는 자괴감을 느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부모 관계가 살면서 최소 20년 이상 계속 경험되는 거고, 형제 관계도 살면서 20년 이상 경험되는 거라서 동생은 나랑 성향이 좀 달랐다. 나는 울음이 많았는데 동생은 그러지 않았다. 다르네요. 울음 때문에 나는 힘들었었을 텐데 동생은 안 힘들었었을 테니까. 그리고 아버지가 나랑 동생의 그런 다른 면을 또 다르게 대하셨을 테니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는 우는 거, 감정적인 거, 뭔가 감정 조절을 아주 강하게 못하는 거 힘들었을 수 있어요. 그런 게 작용을 해서 군대에 대한 부끄러움도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본인도 이유가 있을 거예요. 보통 남성적인 분들이 군대에 굉장히 집착하죠. 사실은 남성적인 분들이 집착하는 게 아니라 남성적이지 못하다고 내 무의식 안에 가둬놓은 분들이 군대에 집착을 해요. 요즘에 이제 가짜 사나이라고 유튜브에서 굉장히 이슈가 된 게 있죠. 물론 재밌고 재미로 보고 뭐 저도 봤는데 재밌는데 그거에 굉장히 많이 몰입되면서 집중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막 감정이입하고. 근데 저도 그거 보면서 물론 재밌지만 우려되는 게 있었어요. 제가 보통 심리적인 걸 많이 다루는 방향이랑 군대랑은 전혀 달라요. 전투 상황에서는 감정을 들어주면 안 돼요. 그래서 거기서도 중요한 장면인데 가짜 사나이에서 이제 물에 빠져가지고 패닉을 일으켜요. 근데 거기서 교관이 패닉하지 마 이런 얘기를 계속 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감정적으로 패닉이 일어나는데 공황을 느끼는데 공황 느끼지 마. 그게 이제 군대 문화죠. 물론 이제 싸우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훈련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당연히 있지만 그거를 굉장히 동경하고 그걸 높게 평가하고 그걸 보면서 감정이입이 많이 되고, 어떻게 보면 남성성에 대한 열등감 때문인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남성성이라기보다는 거기서 보여지는 그런 모습에 대한 열등감이죠. 나는 강하지 않다라는 게 마음속에 있을 때 그런 거에 집착하고. 감수성을 키우고 싶은 이유는 가끔씩 어릴 때 느꼈던 감정들이 올라올 때가 있는데 그때가 행복했었어서 그런 감정을 다시 느끼고 싶고 행복해지고 싶어서 그랬다. 예, 이해가 됩니다. 사실은 본인은 감수성이 있어요. 기질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데 키우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걸 많이 억압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걸 억압을 왜 했냐면 내가 이 감정적인 부분이 드러나는 거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눌러야 됐기 때문에 억압을 하게 됐었을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그때는 행복했다. 그때는 안 억압했었을 거고 뭔가 많이 느끼고 있는 그대로 그런 4K로 세상을 봤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본인이 그거를 많이 억압하느라고 이게 참 애매하실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키우고 싶은 이유가 뭔지 이해가 됐는데 감수성을 키울 필요도 없고 내가 눌렀던 부분만 해결하면 저절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진짜 무기가 됩니다. 본인한테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시든지. 인간관계에도 무기가 되고요. 일을 할 때도 무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부지런한 사람이 되고 싶은 이유는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싶은 이유라고 생각한다. 결국에는 내면적으로 행복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이다.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싶은 마음 너무 당연하고, 근데 그 이유가 부지런한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부분이 있네요. 그것도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부지런해야지 성공할 수 있다. 근데 회피성 성향이 있으신 분들이 이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은 통제감이라는 거. 통제감이 내가 아주 강한 거를 추구하게 돼요. 왜냐하면은 내가 감정을 뭔가 낯설거나 어색하거나 부끄러움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감정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눈물도 났던 거다, 이런 인식이 자꾸 쌓이고, 그런 부끄러움을 잘 관리 못해서 관계가 어색해졌다라는 그런 게 쌓였기 때문에 감정은 잘 통제해야 된다라는 그런 소망이 생기게 돼요. 근데 부지런이라는 거는 그거랑 관련이 아주 많아요. 나를 잘 억제하고 통제해야 된다라는 관점. 근데 독이 됐던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그래서 제가 뭐 이런 말씀 드려봤자 본인이 받아들이기 싫을 수 있지만 부지런함이랑 반대로 가야 돼요, 사실은. 나를 통제해서 부지런해지는 방식보다는 나를 있는 그대로 냅두고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가야지 내가 나를 수용하게 되고 편해지고, 그래야지 효율이 올라가요. 그래야지 공부를 해도 집중이 잘 되고 일을 해도 잘 되고 잘 돼야지 내가 신이 나서 부지런해지고, 이 방향이 본인한테 악순환이 아니라 선순환으로 계속 스스로 동기부여가 되는 방향입니다. 뒤로 잠깐 내려가서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고요. 다른 분들도 많이 시청을 할 수가 있는 기회가 됩니다.